강혜진, 72세.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궈낸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는 곧 권력이었고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무것도 없던 26의 젊은 여자가 남편과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렸고 땀을 흘리며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강혜진이라는 이름도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남편은 과로로 쓰러져 4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혜진의 나이 36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혜진에게는 단 하나 5살짜리 딸 수진이가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엄마를 닮아 똑똑하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큰 눈망울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를 꼭 훌륭하게 키울게. 하지만 회사 일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진이는 부모 손에 맡겨졌고 혜진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혜진은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딸을 위해 더 큰 집을 마련하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드물게 시간이 난 혜진은 수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딸에게 새 옷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어떤 옷이 좋아? 엄마, 저기 분홍색 원피스요. 수진이가 신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서 입어보자. 옷가게로 향하던 중 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긴급한 전화였습니다. 이사님, 지금 당장 계약서를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혜진은 난처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딸이랑 있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급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입니다. 5분만이라도 통화 가능하신가요? 혜진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잠깐만 전화 받을게.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알았죠? 네, 엄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다시 협상해야 해요. 통화는 5분이 아니라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복잡한 조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혜진이 돌아섰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앉아있던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혜진은 소리쳤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니? 혜진은 미친 듯이 백화점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복도마다 가게마다 들어가서 딸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없어졌어요. 5살 분홍색 옷 입고 있었어요. 백화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CTV에는 수진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 아동 전단을 뿌렸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제발요. 눈물로 호소했지만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동원해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혜진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전화만 안 받았어도, 내가 딸의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수진이가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날 버렸어요? 왜 날 찾지 않아요? 혜진은 잠에서 깨어나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딸을 잃은 후 혜진은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따뜻함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일만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고 혜진의 이름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10년 후 혜진의 회사는 대한민국 10대 건설사가 됐습니다. 20년 후에는 3대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혜진을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혜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층,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혜진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5살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혜진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목에는 은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고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혜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목걸이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이것은 수진이의 5번째 생일 선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기 며칠 전 혜진은 귀금속 가게에서 이 목걸이를 주문했습니다. 딸과 똑같은 것을 2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차고 하나는 딸이 차는 것. 그렇게 항상 함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백화점에 가던 날 아침 혜진은 수진이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수진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저 이거 정말 예뻐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정도원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55세의 정 비서는 20년 넘게 혜진을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동부시장 재개발건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말해봐. 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70%가 재개발에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30%도 보상금만 잘 조율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상은 적정하게 해줘. 상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알겠습니다. 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자주 먼 곳을 보시는 것 같아서요. 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걱정 마. 정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났어. 수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딸이 어디선가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나타나서 그 행복을 망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혜진은 목걸이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0년째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든 건강하렴. 엄마는 널 잊지 않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직접 동부시장을 둘러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책임자로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 비서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시장이 복잡할 텐데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야, 혼자 가고 싶어. 혜진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섰습니다. 명품 대신 편한 바지와 재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니 그냥 평범한 할머니 같네. 좋아. 오늘은 강혜진 회장이 아니라 그냥 72세 할머니로 시장을 걸어볼 거야. 차는 동부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혜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더 낡았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간판, 금이 간 벽들. 하지만 활기는 넘쳤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침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싸게 드려요. 맛있는 과일, 신선한 생선. 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이런 시장을 걸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냄새, 생선 비린내, 과일 향기가 뒤섞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혜진은 그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팔찌 사세요. 정말 예뻐요. 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어디선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들었던 것 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작은 소녀가 골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알록달록한 구슬 팔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이 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이도 저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소녀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운명의 실이 그녀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장 한복판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소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구슬 팔찌를 정리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팔찌 사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 예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소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환하게 웃으며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이 소녀 앞에 섰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팔찌 보실래요? 정말 예뻐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팔찌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알록달록한 구슬들이 정성스럽게 엮여 있었습니다. 솜씨가 제법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만들었니? 네. 엄마가 구슬 사다 주시면 제가 집에서 만들어요. 학교 끝나고 매일 만들어요. 소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팔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파란색과 하얀색 구슬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니? 1,000원이요. 싸죠? 혜진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거스름돈은 됐다.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소녀는 얼른 팔찌를 혜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손목에 차드릴게요. 소녀가 혜진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려고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의 시선이 혜진의 목에 멈췄습니다. 소녀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러니? 혜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목걸이요. 소녀가 혜진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예뻐요. 혜진은 무심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엄마도 그런 거 있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할머니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은색이고 뒤에 글자도 새겨져 있어요. 소녀는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글자가 있다고? 네. 근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딸에게 걸어준 목걸이.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혜진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떡볶이 가게요. 소녀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랑 같이 장사해요. 엄마가 떡볶이 만들면 저는 팔찌 팔아요. 우리 둘이서 돈 벌어요. 소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윤아린이요. 하린아, 내 엄마 이름은 박미라요. 나이는 아니? 40살이에요. 혜진은 계산을 했습니다. 40세.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라면 10살. 아니, 수진이는 5살에 실종됐으니까. 맞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린아, 내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니? 몰라요. 엄마가 어렸을 때 기억을 못한대요. 고아원에서 컸대요.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나이, 고아원, 그리고 목걸이까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좀 더운가 봐.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인사 좀 드려도 될까? 네.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 되게 착해요. 할인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딸의 손도 이렇게 작고 따뜻했습니다. 할인이 혜진을 이끌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떡볶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라고 하기에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2개와 낡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작은 조리대에서 한 여자가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불렀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할인아?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대요. 팔찌도 사주셨어요. 혜진은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른 체구,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혜진을 놀라게 한 것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 작은 점, 수진이도 같은 곳에 점이 있었습니다. 눈매의 모양, 수진이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입술 위에 작은 흉터, 수진이가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가 바로 저 위치였습니다. 혜진은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혜진이 좋아하던 목소리였습니다. 앉으세요. 떡볶이 드실래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네, 주세요. 잠시만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여자는 다시 조리대로 돌아가 떡볶이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여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 손동작,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딸이 자랐다면 저런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왼손을 봤습니다. 검지손가락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4살 때 가위에 베어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할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 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요리 배울 거예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외손녀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자가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고맙습니다. 혜진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볶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단순한 맛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박미라예요. 저는 여기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박미라 씨,
혹시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진의 질문에 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미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아원이요? 네.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컸어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나요? 5살쯤이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 생일도 추정이에요. 미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은? 몰라요. 찾아오신 적도 없고,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딸이 30년 동안 이렇게 외롭게 살았다니. 혼자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다니. 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는 할인이가 있으니까요. 제 딸이 제 전부예요. 미라가 할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그 눈빛을 봤습니다. 자신도 한때 수진이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미라 씨, 혹시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거 있나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옷 안쪽에 숨겨져 있던 은빛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유일해요.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이미 목에 걸고 있었대요. 미라가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뒤집어 볼 수 있을까요? 네. 미라가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목걸이를 돌려줬습니다. 죄송해요. 감정이 복받쳐서. 이 목걸이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아, 네.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유일하게 제 과거와 연결된 물건이거든요. 미라는 목걸이를 다시 옷 안에 넣었습니다. 혜진은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미라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할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할인아. 할머니가 또 올게. 혜진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혜진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비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급한 일이 생겼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혜진은 시장을 빠져나와 차에 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저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는 것을.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시장 골목에서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착각은 아닐까? 박미라라는 여자가 정말 자신의 딸 수진이일까? 1시간 후 정도원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급히 부르셨다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정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정 비서, 내가 오늘 동부시장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 이름은 박미라. 40세.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어. 정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줘. 출생 기록, 성장 과정, 가족 관계, 병원 기록, 모든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내 딸일 수도 있어. 정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 양 말씀이십니까? 그래. 나이도 맞고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걸 봐. 혜진은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 정 비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더라. 뒷면 글씨까지 똑같아. 정 비서는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그래. 내가 수진이한테 준 목걸이야. 2개를 만들었어. 하나는 내가 차고 하나는 수진이가 차는 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정 비서. 네, 회장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지우한테는 절대 안 돼. 알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정 비서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만약 정말 미라가 수진이라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고아원에서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부모를 찾으며 얼마나 울었을까? 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전화만 받지 않았어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도 수진이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몸.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자주 병원에 가요. 혜진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심각한 병은 아닐까? 치료는 받고 있을까? 돈은 있을까? 혜진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 첫 돌 때 한복을 입고 웃는 사진, 3살 때 공원에서 노는 사진, 4살 때 유치원 입학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 5살 때 생일 사진. 목에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 혜진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혜진은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봐. 혜진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박미라 40세, 서울 해화동 보육원 출신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30년 전, 정확히는 1995년 11월에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혜진은 계산을 했습니다. 1995년 11월, 수진이가 실종된 것이 1995년 10월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계속해. 당시 나이는 5세로 추정됐습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고 부모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박미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출생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DNA 등록 시스템도 없었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라 씨는 공식적으로 무연고 아동으로 등록됐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무연고 아동이 됐다니. 부모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됐다니. 현재 상황은 어때? 혜진이 물었습니다. 정 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만성 간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니 3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왔는데 경제적 사정상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의사 소견으로는 간경화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족은? 딸 윤아린 11세가 전부입니다. 남편이나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미라 씨는 23세에 할인이를 낳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홀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동부시장에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월 소득은 15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병원비를 내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할인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 팔찌를 만들어 팔아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손녀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더 조사할 게 있나?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미라 씨가 보육원에 입소했을 때의 기록을 찾았는데요. 당시 미라 씨의 몸에서 발견된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작은 점, 왼손 검지에 흉터, 입술 위에 작은 흉터. 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모두 수진이에게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정비서, DNA 검사를 준비해.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네. 미라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해. 몰래 할 수 있나?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물건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 그리고 정비서. 네. 미라 씨와 할인이를 돕고 싶어.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줘. 단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만약 정말 미라가 수진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엄마로 받아달라고? 미라는 자신을 받아줄까? 아니면 거부할까? 혜진은 두려웠습니다.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정비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미라 씨가 사용한 컵에서 얻었습니다. 좋아. 검사는 언제 나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네. 조카분이 최근 회장님을 자주 찾으신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혜진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호가 왜?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요즘 자주 외출하신다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혜진의 재산을 노렸고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지호는 어떻게 반응할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호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 내가 직접 얘기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정비서가 나간 후 혜진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혜진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차갑게 살았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사람을 멀리하고 오직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을까?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 딸을 안고 울 수 있을까? 혜진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옷, 평범한 신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강혜진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엄마로 가는 거야. 차를 타고 동부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라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익숙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할인이가 여전히 팔찌를 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할인아, 오늘도 장사하니? 네, 오늘은 벌써 3개나 팔았어요. 할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한데? 엄마는? 가게에 계세요. 할머니, 엄마한테 가실 거예요? 응,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그럼 같이 가요. 할인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떡볶이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미라가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혜진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또 오셨어요? 응, 지난번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미라는 다시 조리대로 갔습니다. 혜진은 미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미라와 할인에게 조금씩 다가가기로, 그들을 돕고 그들과 친해지기로, 그리고 만약 정말 미라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때는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용서를 구하기로, 다시 가족이 되기를 간청하기로.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사랑을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 혜진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혜진은 매일 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할머니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주 시장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시장의 냄새, 소리,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항상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소녀의 밝은 목소리가 혜진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할인이 보고 싶어서 왔어. 정말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인이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니. 아직 DNA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무슨 일로? 미술 시간에 제가 그린 그림이 제일 잘 그렸대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할인이 대단한데? 혜진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할인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저 화가가 되고 싶어요. 엄마 얼굴도 그리고 할머니 얼굴도 그릴 거예요. 할인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진은 웃었습니다. 그래, 할인이가 그린 그림 할머니한테 꼭 보여줘. 네. 매일 혜진은 미라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날씨 이야기, 시장 이야기, 작은 일상들을 나눴습니다. 미라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할인이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혜진은 미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구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됐구나. 어느 날 혜진은 미라에게 물었습니다. 미라 씨, 혹시 요즘 몸은 좀 어때요? 미라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간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은 다니세요? 가끔요. 바빠서 자주는 못 가요. 미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미라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해왔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미라 씨와 할인이가 저한테는 가족 같아요.
그러니 제발 제 도움을 받아주세요. 미라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를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진도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더 적극적으로 두 모녀를 도왔습니다. 할인이의 학용품을 사주고 미라의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태줬습니다. 처음에 미라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시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혜진은 말했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미라는 결국 혜진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정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과가 어때? 99.9% 일치합니다. 박미라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혜진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라 씨는 수진 양이십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확인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비서.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딸이 혼자 고생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72세의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봤던 엄마는 42세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늙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니 미라가 이런 자신을 엄마로 받아들일까? 혜진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갔습니다. 아직 할인이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미라만 가게에 있었습니다. 미라 씨, 혜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미라 씨랑 둘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미라 씨, 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저는 40년 전에 남편과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한테는 5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딸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저는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일이 너무 바빴어요.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딸을 잃어버렸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 15분 전화를 받는 동안 딸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딸은 사라졌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찾지 못했어요.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가 딸의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딸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딸을 지키지 못한 나쁜 엄마예요.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라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미라 씨.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잃어버린 딸도 당신처럼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은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미라 씨, 사실은. 하지만 그때 할인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학교 끝났어요. 할인이의 밝은 목소리에 혜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할인아, 왔구나. 혜진은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할인이 대단하네. 혜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미라는 자신을 버린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혜진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미라의 병원비를 익명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비서를 통해 병원에 연락해 미라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할인이의 학비와 생활비도 지원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병원 직원에게 물었지만 직원도 몰랐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했습니다.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에게도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은 점점 미라와 할인이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방문이 이제는 거의 매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할인이와 놀고 미라와 대화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비서는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혜진은 행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어느 날 미라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라 씨가 제 딸 같아서요. 할인이가 제 손녀 같아서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외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두 분을 만나고 나서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저도 평생 혼자였어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요. 할인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말해야 해. 미라에게 내가 진짜 엄마라고 말해야 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이 행복을 누리자. 할인이는 혜진을 할머니라고 불렀고 혜진은 할인이를 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미라는 혜진을 어머니처럼 따랐고 혜진은 미라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세 사람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두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은 혈연보다 강했습니다. 혜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걸 말할 거야. 용서를 구할 거야. 다시 진짜 가족이 될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미라에게 자신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바로 미라라는 것을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미라가 받아들일까? 하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진심을 다해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인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미라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평소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시장에 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사진들이 담긴 사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서류도 가져왔습니다. 미라 씨, 혜진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응,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혜진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앉아요, 미라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미라 씨, 이것 좀 봐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아기는 제 딸이에요. 이름은 수진이. 3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 3살 때 사진, 4살 때 사진. 미라는 사진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이 아이. 왜요? 이 아이 저랑 닮은 것 같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많이 닮았어요. 이마의 점, 눈매, 입술 위에 흉터까지. 모두 미라 씨와 똑같아요.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혜진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5살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 봐요. 미라 씨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죠? 미라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DNA 검사 결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라 씨, 저는 한 달 전에 DNA 검사를 했어요. 미라 씨와 저의 DNA를. 검사 결과는 99.9% 일치했어요. 미라 씨, 당신은 제 딸이에요. 30년 전 잃어버린 제 딸 수진이에요. 혜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라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당신의 엄마예요, 미라 씨. 아니, 수진아. 당신을 30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미안해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미라 씨,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DNA 검사 결과도 있고. 혜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받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아무도 찾지 않은 아이예요. 30년 동안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미라 씨, 제발 들어봐요. 혜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듣기 싫어요. 만약 정말 제가 당신 딸이라면 왜 30년이나 걸렸어요? 왜 진작 찾지 못했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혼자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저는 아무도 안 왔어요. 미안해요, 미라 씨. 정말 미안해요. 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을 동원했고 수천만 원을 썼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제발 믿어줘요.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저를 찾았겠죠. 아니면 애초에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당신은 저를 찾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미라의 말이 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에요, 미라 씨. 그런 게 아니에요. 혜진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일 소중했어요. 당신을 잃고 나서 제 인생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약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제 손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전화 따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당신의 손을 놓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발 저를 용서해줘요. 혜진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30년의 외로움을 어떻게 용서해요? 미라 씨, 제발. 혜진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이 어땠는지 아세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매일 밤 울었어요. 왜 저만 부모가 없는지, 왜 저만 버려졌는지. 다른 아이들은 명절에 집에 가는데 저는 혼자 고아원에 남았어요. 18살에 고아원을 나왔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23세 할인이를 낳았어요. 아버지는 도망갔고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플 때도 병원 못 갔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할인이 분유 쌀 돈도 없어서 굶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라고요? 미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혜진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미라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30년이 돌아와요? 제 외로움이 사라져요?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 없이 살았어요. 명절마다 외로웠고 아플 때마다 무서웠어요.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었고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라고 딸이라고 가족이라고 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의 분노가 정당했습니다. 30년의 고통이 정당했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미라 씨, 저는. 혜진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미라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미라는 돌아섰습니다. 가지 마세요, 미라 씨. 제발요. 혜진은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당신은 좋은 분이에요.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제 엄마는 아니에요. 제 엄마는 제가 5살 때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찾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미라. 혜진은 다시 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엄마였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저는 이미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엄마 없이 사는 법을 배웠어요. 미라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미라의 마지막 말이 혜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날 전화를 받았을까? 왜 딸의 손을 놓았을까?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망친 것도, 딸을 외롭게 만든 것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30년 전 딸을 잃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딸이 살아있지만 자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혜진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혜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미라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혜진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하지만 이제 이 사랑은 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사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딸을 잃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 눈물에 젖은 얼굴, 그리고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 혜진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 정말 미안해요. 혜진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정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 비서는 혜진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혜진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혜진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라 씨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응. 그런데 거부당했어. 혜진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정 비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을 두시는 게 어떨까요? 미라 씨도 지금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라 씨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게 맞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말은 없었습니다. 한지호는 혜진의 조카였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야망은 컸습니다. 혜진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지호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호는 당연히 자신이 혜진의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 건설회사의 지분, 부동산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혜진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자주 외출을 했고 정 비서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호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고모가 자신 대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건 아닐까? 지호는 결심했습니다. 고모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어느 날 지호는 혜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호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혜진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주 외출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냥 시장 좀 구경하러. 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호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혜진의 표정이 불편해 보여 그만뒀습니다. 지호는 혜진의 집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시장 구경이라니. 고모가 그런 걸 좋아할 리가 없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지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고모를 미행해서 어디 가는지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은 거의 매일 동부시장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박미라라는 여자와 윤아린이라는 소녀를 만나십니다. 떡볶이를 드시고 아이와 놀아주시고 가끔 돈도 주십니다. 지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미라, 그게 누구야? 탐정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라와 할인의 사진이었습니다. 40세 여성입니다. 고아 출신이고 현재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합니다. 딸 할인이와 단둘이 삽니다. 매우 가난한 형편입니다.
지호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모가 이 여자를 자주 만나는 거지? 더 조사해봐. 이 여자의 출생 기록, 가족관계, 모든 걸 알아봐. 지호는 명령했습니다. 탐정은 며칠 후 다시 왔습니다. 박미라는 30년 전 서울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나이는 5세로 추정됐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부모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지호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0년 전 5세? 지호는 계산을 했습니다. 30년 전이면 고모의 딸이 실종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도 5살이었습니다. 설마, 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고모의 딸이란 말인가? 지호는 서둘러 더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혜진이 미라의 DNA 검사를 했다는 것을, 결과는 모녀 관계가 확인됐다는 것을. 지호는 당황했습니다. 만약 미라가 정말 고모의 딸이라면? 그러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연히 딸이 우선순위일 거야. 그럼 나는? 지호는 불안했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지호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미라를 찾아갔습니다. 동부시장 떡볶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미라는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라가 인사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지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미라가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는 미라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강혜진 회장님을 아십니까? 지호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회장님의 조카입니다. 한지호라고 합니다. 지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조카분이시라고요? 네. 고모님께서 요즘 자주 이곳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은 분이세요. 저희를 많이 도와주세요. 아, 그렇군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미라 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지호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모님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평소와 다르게 자주 외출하시고 비밀스럽게 누군가를 만나세요. 솔직히 걱정됩니다. 미라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고모님은 돈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을 노리고 고모님께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요. 저는 미라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고모님이 미라 씨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미라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아, 물론이죠. 지호는 웃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고모님이 실망하시지 않았으면 해서요. 지호는 떡볶이 값을 내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지호가 나간 후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걸까? 아니야.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며칠 후 지호는 다시 시장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할인이를 만났습니다. 안녕, 할인아. 지호는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강 할머니의 조카야. 할머니가 너를 많이 예뻐하신다고 들었어. 정말요? 할인이는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렇지? 지호는 할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할인아,
할머니가 너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할인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가족이 되자는 말씀은 안 하셨어? 지호가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호는 할인이에게 사탕을 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 할인이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지호는 일어섰습니다. 지호는 계속해서 미라와 할인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 떡볶이 집 여자를 이용하려나 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이용해서 심심풀이 하는 거죠. 그러다 실증 나면 버리는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시장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미라야, 조심해. 부자들은 믿을 게 못 돼.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배신해.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다른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미라야, 저 할머니 조심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친절한 거야.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할인이를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이 계속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호가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혹시 고모님이 미라 씨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미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짜 증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혜진이 미라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여러 조건을 붙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는 혜진의 간병인 역할을 해야 하고 혜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며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호는 이 가짜 유언장을 미라에게 보냈습니다. 익명의 편지로 보냈습니다. 미라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강혜진 회장은 당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첨부된 문서를 보세요. 이것이 회장이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재산을 받되 평생 회장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미라는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을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재산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묶어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역시 그랬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할머니도 결국 나를 이용하려던 거야. 미라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시장에 왔습니다. 미라 씨, 오늘도 왔어요. 혜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오시지 마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혜진은 놀랐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아요. 미라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진은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여기 도장도 찍혀 있잖아요. 미라는 울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믿었어요.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저를 이용하려던 거죠? 아니에요, 미라 씨. 정말 아니에요. 혜진은 미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싫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죠? 딸을 찾았다면서 감동시키고 재산을 줄 것처럼 속이고 결국엔 저를 이용하려던 거죠? 미라는 분노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미라는 등을 돌렸습니다.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호. 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비서, 지호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며칠 후 정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지호 씨가 미라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미라 씨에게 보냈습니다. 혜진은 분노했습니다. 저 녀석이 감히.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비서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호를 당장 불러. 내가 직접 말해야겠어.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미라 씨에게 진실을 밝혀야 해.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지호의 음모를 폭로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미라는 이미 혜진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라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간질환이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혜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혜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병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제발 미라 씨, 제발 저를 믿어줘요. 하지만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미라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라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할인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깨어나요. 제발요. 혜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우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는. 혜진은 말을 흐렸습니다. 보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 딸이 자신을 거부하는데.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강경화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혜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간 이식이라니. 기증자를 찾을 수 있나요?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혈액형이 일치해야 하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대기자 명단이 길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환자분은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네. 의사가 놀랐습니다. 저를 검사해 보세요. 제 간을 딸에게 줄 수 있는지.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상관없어요. 검사부터 해주세요. 혜진은 고집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검사하겠습니다. 혈액 검사, 조직 검사, 여러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혜진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일치하게 해주세요. 제가 딸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혈액형이 일치하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합니다. 회장님의 간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연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간 이식 수술은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장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의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겠습니다. 혜진은 병실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미라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살릴 거라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살릴게. 이번에는 반드시 지킬게. 30년 전에는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 엄마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 거야. 그때 정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지호 씨가 여기 왔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모. 지호가 불렀습니다. 혜진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고모가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신다고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쩌라고? 혜진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모, 연세를 생각하세요. 위험합니다.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내일이야. 혜진은 돌아섰습니다. 지호는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모,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가 정말 고모 딸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DNA 검사 결과가 있어. 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고모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고모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혜진은 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닥쳐, 지호.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미라 씨에게 가짜 유언장을 보냈지? 시장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지? 혜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 재산이 탐나서 딸마저 없애려고 했지? 지호는 당황했습니다. 고모,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나는 내가 한 짓을 다 알아. 혜진은 지호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내 딸과 손녀를 괴롭혔어. 용서 못해. 고모.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모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 여자들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혜진은 손을 들었습니다. 너야말로 사기꾼이야. 내 재산만 노리는. 지호, 너는 이제 내 조카가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혜진은 돌아섰습니다. 고모. 지호가 다시 불렀지만 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혜진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의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기다려. 엄마가 간다. 혜진은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정 비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혜진은 정 비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어. 회사도 키웠고 성공도 했어. 이제 남은 건 딸을 지키는 것뿐이야. 정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만약 내가 수술 중에 죽으면. 혜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들어봐. 만약 내가 죽으면 미라와 할인이를 부탁해. 내 재산 전부를 그 아이들에게 물려줘. 그리고 미라에게 전해줘. 엄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정 비서는 울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행복해.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찾았으니까. 딸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으니까. 30년 전에는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오늘은 다를 거야. 혜진은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미라의 병실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혜진은 속삭였습니다. 수술실 안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의료진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혜진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린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혜진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어둠 속에서 딸을 찾았습니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 놓지 마요. 안 놓아. 이번에는 절대 안 놓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혜진의 간 일부를 떼어냈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간 이식 기증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엄마가 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복도에서는 정 비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회장님과 미라 씨 모두 살려주세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비서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합니다. 정비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과 미라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혜진의 간 일부가 미라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생명이 딸을 살렸습니다. 몇 시간 후 혜진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미라 씨는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도 무사하십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며칠 후 미라도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할머니? 미라는 놀랐습니다. 깨어났군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왜 여기 있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기증자는 강혜진 회장님입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본인의 간을 기증하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요. 미라는 옆 침대에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여러 장비들. 할머니가 나를 위해? 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수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30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혜진의 사랑이, 혜진의 진심이 모두 진짜였습니다. 가짜 유언장도 소문들도 모두 누군가의 음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진짜로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미라는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발요. 저 사람한테 가야 해요. 미라는 울었습니다. 제 엄마한테 가야 해요. 간호사는 미라를 도와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미라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미라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오해했어요. 미라는 혜진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이제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수진아. 혜진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엄마.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엄마와 딸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과 미라는 모두 회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두 사람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혜진은 미라의 팔을 잡고 미라는 혜진을 부축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구나.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에게서 엄마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너는? 저도 괜찮아요. 덕분에 살았어요. 미라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학교 끝났어요. 할인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왔구나. 혜진은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할인이 최고네. 혜진은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봐. 혜진이 말했습니다. 지호 씨가 자백했습니다. 정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것, 소문을 퍼뜨린 것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겠습니까?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을게.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줘. 알겠습니다. 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정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언장입니다. 진짜 유언장이요. 회장님께서 수술 전에 작성하신 거예요. 혜진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자신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딸 박미라와 손녀 윤아린에게 물려준다. 조건은 없다. 그저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랄 뿐이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이야. 미라가 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재산은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얘야. 혜진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30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야. 엄마,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강해졌어요. 할인이도 키울 수 있었고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엄마가 그렇게 해줄게. 혜진은 미라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과 미라는 퇴원했습니다. 혜진의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미라의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시장 근처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좁은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행복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좁지 않으세요? 미라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좋아. 혜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딸과 손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제 방 쓰세요. 저는 할인이랑 같이 잘게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거실에서 잘게. 괜찮아. 혜진은 웃었습니다. 엄마, 미라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여기서 너희랑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 큰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 혜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라가 만든 간단한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어떤 호텔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혜진은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무슨 발표인데? 가족 소개예요. 저는 엄마랑 할머니 자랑할 거예요. 할인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자랑스럽구나. 혜진은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죠?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영원히.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할인이는 잠들었고 미라와 혜진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하세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너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견딘 게 아니야. 그냥 살았을 뿐이야. 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일 밤 너를 찾는 꿈을 꿨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너를 생각했어.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너를 생각했어. 엄마,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잃고 나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움직이는 기계였어. 일만 했고 성공만 추구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어. 강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냥 무너진 엄마였어. 딸을 잃은 죄책감에 짓눌린 엄마였어. 미라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다시 만났어. 혜진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어.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의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미라에게 제안했습니다. 미라야,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자. 새 집이요? 응.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집. 새 식구가 살기 딱 좋은 집. 엄마, 여기도 괜찮아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자. 할인이도 더 좋은 방이 필요하고. 혜진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새 집을 찾았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의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 혜진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할인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저 방 쓸래요. 그래, 그 방 써. 혜진은 웃었습니다. 엄마, 너무 비싸지 않아요?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혜진은 미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비서가 도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라와 할인이는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진이 새 가구를 준비했습니다. 침대, 책상, 소파, 식탁.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제 제대로 된 생활을 하는 거야. 혜진은 행복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쁘다. 할인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도 예쁘다고 생각해. 혜진은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 이건 당연한 거야. 엄마, 하나 약속해 주세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뭔데? 다시는 저를 찾아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미라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이제 앞만 보고 살자. 함께.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살았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회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인이의 학교 행사에 갔고, 미라와 함께 요리를 배웠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받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할머니, 저 화가가 되고 싶어요. 할인이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꿈 꼭 이루자. 혜진은 할인이를 응원했습니다. 미라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간 이식 후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미라는 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할인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엄마랑 할머니가 있어서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잃었지만 이제 되찾았다고. 30년의 공백을 이제부터 채울 것이라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죠? 당연하지. 혜진은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절대 헤어지지 않아. 약속해요? 약속해.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미라가 혜진을 맞았습니다. 응, 들어간다. 혜진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할인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간다. 혜진은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고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평범한 행복을 처음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할인이는 잠들었고 미라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혜진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작은 글씨가 여전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았으니까요. 딸과 함께 있으니까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30년 전 혜진은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혜진을 살게 했고 결국 딸을 다시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은 세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손녀. 세 세대가 한 가족이 됐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30년의 외로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팔찌를 팔던 작은 소녀가 차가운 재벌 할머니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선물을. 그리고 그 선물은 영원히 세 사람을 이어줄 것입니다.